중소기업 경영연구소 법무법인 아크로의 변호사 박동민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 사건과 관련해서 성공 사례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제 공사대금 관련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공사도급계약의 유형, 그리고 공사대금 채권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도급계약 유형과 공사대금 채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진행했었던 성공 사례,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유형과 공사대금 채권. 공사도급 계약의 유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사대급 계약의 유형은 공사대금의 상정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총액 계약, 정액 계약이라고도 하죠. 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공사비를 총액으로 정해서 체결하는 계약이죠. 그리고 단가 계약, 이제 총액 계약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내역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단가와 요율에 따라서 몇 번 했으면 몇 번 곱하기 요율,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총액 계약에 있어서 추가 공사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주류적 판례의 태도는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공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공사라면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고요.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 분쟁이 좀 많거든요. 다만 이제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공사이냐, 이것 때문에 많이들 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의 수행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설계 시공 분리 계약 또는 단순 시공 계약이라고 해요. 소규모라든지 원래 이런 그런 계약이 많죠. 설계는 발주자가 설계사무소에 따로 이제 맡기고요. 시공은 시공자가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수행하는 거죠. 발주자가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목적물의 설계를 수행하고,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 도면을 토대로 시공만 수행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설계 시공 일괄 계약, 흔히 턴키 계약이라고 해요. 그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계약입니다.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이 기본적인 사양과 성능만을 제시하고, 시공사가 공사 목적물이 발주자 제시하는 사양과 성능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와 기자재 조달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계약이죠. 대규모 공사나 특수공사, 예컨대 발전소, 화학 플랜트 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턴키 계약을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 계약에 있어서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볼게요.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의 경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왜냐? 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계와 시공도 다 너네가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또 추가 공사비가 든다는 것이냐, 이런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일정한 경우에 시공사들도 워낙 변수들도 많고 요새 많이들 공사 비용이 또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자재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미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이 허용될 수 있다. 이거는 대신 계약서 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서 검토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계약서들은 책 한 권처럼 두껍기도 하죠. 두 번째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반론 보겠습니다. 공사대금의 원가 구성. 공사 원가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사 원가 계산 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로 표준분셈, 그리고 일위 대가라는 게 있어요. 표준분셈은 정부 및 공공기관 집행 건설공사에서 단위 공정별로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공정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및 기계 경비들을 수치로 제시한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대략적인 공사 원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위 대가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단위당 소요되는 재료비와 농우비를 산출하기 위해 품생 기준에 정해진 재료 수량의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단위당 공사비, 즉 단가를 의미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시기, 채권의 성립 시기와 변제기는 좀 다르죠.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와 별도로 공사대금 채권 자체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의 채권자, 공사대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채권자는 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공사가 보통 완성하기 전이라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 이거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시기와는 다르죠. 변제기는 언제 갚아야 되느냐, 그때 갚지 않으면 이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되죠.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합니다.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라고 보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통상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공사 도중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분할급, 기성금 또는 중도금이라고도 하고요. 공사 완성 후에 지급하는 후급, 중공금 또는 잔금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을 병행해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그리고 상사 채권은 5년인데 공사대금 채권은 그것보다 3년으로 더 짧아요. 아무래도 이제 분쟁이 워낙 많기도 하고 입증,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길이 있다면 지급길,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도시,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 공사계약이라면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공사대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 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또 포함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주로 흙막이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자예요. 흙막이 공사란 것은 공사를 보통 할 때 밑에 텃파기부터 하잖아요. 밑을 이제 파고 지하층을 만들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천천히 올라가는데 바닥을 팔 때, 텃파기를 할 때 흙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흙막이 공사라고 합니다. 이런 흙막이 공사를 주로 하는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의뢰인은 수급 사업자, 그리고 채무자는 원사업자, 수급 사업자 위에 원사업자가 있고 원사업자 위에 발주자가 있죠. 그래서 채무자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은 발주자와 함께 지상 1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흙막이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의뢰인에게 일정 부분 하청을 준 거죠. 이제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흙막이 공사를 완료했고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채무자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런 스토리입니다. 처음부터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대부분 일부는 주고 일부는 또 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요구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자가 있다, 또는 의뢰인의 작업자 중 채무자에게 직접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다 대금을 못 주겠다. 조금 특이한데 그 작업자 중에 본인이 혼자 오셔가지고 공사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의뢰인도 원하지 않았고 채무자도 이렇게 아는 분이 아닌데 아마 의뢰인 쪽에 예전에 관계됐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혼자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뭐 나르는 것처럼 하시고 하면서
자기 인건비를 달라고 막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금을 다 못 주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고요. 저는 공사도급계약서 관련 자료,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한 일부 대금 내역 등을 검토한 후에 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하나하나 정리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채무자를 상대로는 이제 본안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발주자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무자가 발주자에게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저희가 한 1억 원 정도 공사대금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모두 인정을 해줬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해줬죠. 그리고 본안소송의 소장 부분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됐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물론 이제 무리해서 지나치게 근거 없는 금액을 신청하면 보정 명령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일부가 기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서 근거로 가압류 신청 금액을 정하면 법원은 대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제3채무자, 발주자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하죠. 야, 너 왜 공사대금 안 줘서 우리한테 이런 결정문이 오도록 하느냐? 빨리 해결해라. 그래서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별도 연락을 해서 이제서야 합의를 희망한다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약 6천만 원, 조금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소송을 하면 1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의뢰인께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하셔가지고 공사대금을 받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은 소취하를 하고요.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 취하하고 가압류 집행 해제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앞의 사건하고 좀 비슷해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인력 공급업체예요. 그리고 채무자는 발주자와 경기도 안산시에 근린 업무 복합시설 신축 공사를 위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비슷한 구조예요. 발주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두 사람은 근린 업무 복합시설 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채무자는 다시 우리 의뢰인에게 이 공사와 관련해서 인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채무자는 의뢰인과 의뢰인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을 파견받는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안은 이유도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인력 공급에 따라서 용역비를 처음에는 좀 주다가 몇 개월치 한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력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미리 일당을 바로바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용직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돈을 다 줬는데 이 채무자가 주기로 했던 업체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자금 회전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 상대로 몇 차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저에게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자 회사에서 직접 지급명령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대로 하는데 채권 가압류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워서 저에게 의뢰를 하셨어요. 저는 청구서 그리고 내용 증명 우편 등 자료를 전달받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 채무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도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잔금 우리가 받아야 될 돈 3천만 원 하고 내용 증편 우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하도급법에 의한 연 15.5%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면 지연손해금으로 연 15.5%라는 고율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이것까지 청구를 못 하셨더라고요. 이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압류 신청은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최대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신청에 따라서 역시 채권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해줬어요.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자 또 그랬겠죠. 너는 왜
용역비를 안 줘서 우리에게 이런 결정문이 오게 만드느냐, 빨리 해결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공사 맡기지 않고 공사대금도 못 준다, 이랬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제서야 의뢰인에게 다시 합의를 하자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용역비 그리고 지연 손해금 전부를 받으셨어요. 이분은 쉽게 합의를 안 해주시고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 취하 그리고 집행 해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또 종결이 됐지요. 요약하자면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많고 계약 구조가 복잡하며 공사대금 채권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료도 많고 검토해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단기에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속한 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해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서 최고를 하든지 하여튼 시효 중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안들처럼 채권 가압류만으로도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응답은 조금 입장을 바꿔서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공사업자입니다. 건축주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 건축주가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경우 민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이후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할 때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이행한 사실, 그럼에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청구하는 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근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정리해서 발송하기가 어렵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에게 내용 증명 우편 작성 발송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잘 정리돼서 발송한 내용 증명 우편은 추후에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 증명 우편을 받고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해야 돼요.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있다면 채권 가압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금 채권 등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도 있고요.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건축주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했는데 하자도 많고 공사업체 사장님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업체 사장님이 지급 명령을 신청했는데 제가 바빠서 이의 신청을 못했어요. 사장님이 지급 명령에 따라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지급 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아서 지급 명령이 확정되는 사안도 꽤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신청에 따라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가급적 채권자와 합의해서 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강제 경매가 돼가지고요, 이게 돈으로 다 채권자들에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공사대금 잔금과 강제집행 비용 상당에 대해서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면 또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다 주셔야지 채권자는 강제경매 개시 신청을 취하해 줄 것입니다. 하자의 경우에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공제를 주장했으면 좋았겠으나 이미 공사대금에 대해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먼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경매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후에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어요. 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지급 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여기에 이의합니다, 이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바쁘시기도 하고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셔가지고 지급 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안 하잖아요. 14일 동안.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고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채권자는 그걸 가지고 우리 재산에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이거는 주의를 하실 부분이에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저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 법무법인 아크로의 변호사 박동민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안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